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2025년도 봄에 K바이오들의 활약이 좀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주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시장에서? 네, 우선 우리가 1월과 2월로 좀 넘어왔던 구간들, 특히나 지난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모멘텀의 훼손도 아니었는데 수급적인 지표, 특히나 매파적인 금리 정책의 어떤 기조가 조금 더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고요. 특히나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개별 종목 안에서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던 사례가 좀 있었죠.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뭐 특허 소송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HLB의 경우에는 신약 승인에 관련된 계속해서 뭐 악의적인 루머가 재차 좀 양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쳤는데 그 외를 좀 제외한다면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삼천당 제약, 최근에는 코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3월 기점으로 보면 다소 매파적인 금리 정책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그런 기조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CPI 지수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하회에 있던 부분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정책 스탠스가 상반기에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과 5월에 금리 동결이 좀 예상됐는데 5월의 경우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매우 좀 낮아졌던 부분들, 특히나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점진적인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최근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부연을 드리면 3월에 시작되는 이 학회 이벤트를 좀 통해 가지고 4월과 5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학회 이벤트들이 단기적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정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 일정도 있지만 개별적인 기업들은 임상 결과를 좀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들려오는 내용들에 따르면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산업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성과가 과거에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 때가 굉장히 제약바이오 업황이 굉장히 큰 수급을 좀 반영시켰는데 한 2년간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했던 투자자라면 굉장히 큰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너무 줬지만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 기억이라면 극히 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굉장히 좀 신뢰성도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작년 유한양행이 사실 성과를 좀 보여줬던 랭라자 병용치료제의 미국 시판 허가를 좀 승인받게 됐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개별 이 파이프라인 내지는 플랫폼이 상당히 기술 이전에 관련된 효과들이 성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단순하게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성과로 나타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되는 마일스톤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향후의 기대 로열티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성과적인 측면들은 과거보다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었죠. 네스파립이 ODD 희귀의약품에 좀 지정됐던 이 제일약품의 자회사죠.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고 알테존의 경우에도 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해당되는 제형 플랫폼에 대한 확장 기조가 최근에 특허에 관련된 분쟁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됐지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좀 됐었고 이번 주에 HLB의 신약이죠. 리버세라닙에 대한 이 항생제약 병리치료제의 어떤 승인 여부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좀 주시가 좀 되고 있는데 HLB의 경우에는 아직 큰 상승폭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좀 수급적으로 좀 관망 심리를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과로 좀 입증되고 있는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성과적으로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M&A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한 부분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제약주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우리가 공시대를 좀 봤으면은 보유하고 있는 이 상장회사 지분을 매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협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인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투자의 목적대로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사업적인 시너지도 일부 좀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단순하게는 어떤 지분 투자 가능성들 이 부분에 관련된 일부 투자 수익을 좀 회수하는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양한 이제 신약의 플랫폼을 많이 좀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회사 내지는 작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수들은 계속해서 좀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지분을 좀 매각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해당되는 재원을 어떻게 좀 활용될 것인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적용량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많은 신약을 승인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점으로 좀 삼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 그리고 자체 주력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도 하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그런 투자들도 계속해서 좀 병용돼 가지고 진행을 좀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최근에 성과로 좀 입증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고 그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을 오히려 좀 성과 입증하는 데 주력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와 많은 밀접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이처럼 인수합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간다면 오히려 업황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배구조는 사실 뭐 상장 지분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일단 뭐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확보하는 기업들의 어떤 전략들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서 또 공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봤고요.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학회가 2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학회가. 이때 또 우리가 제약주들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대표님 이미 이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승인이 되거나 혹은 학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계속되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슈 TMI로 좀 네. 가져오고 나서 좀 강조를 드렸어요. 일정 이벤트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게 아니라 성과가 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이 유럽 폐암학회에서 해당되는 임상 성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특히나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일단 이 랭라자 병용치료제 이 부분에 관련된 OS 데이터입니다. 생존율을 얼마만큼 경쟁 약물 대비해서 더 증가시켰는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 약물보다 더 많은 약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성 내지는 오히려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할로자임에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이슈가 재차 좀 노이즈가 좀 됐지만 어제 뭐 라이선스 아웃을 좀 제외하더라도 지금은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기존의 IV 제형제보다 얼마만큼 생존율을 높이고 또는 PFS 데이터로 가서 빔상 지표를 얼마만큼 더 강화시켰는가 이 데이터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에 키토로다 SC 제형제의 승인을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미니 임상 결과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단기적인 기대감만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데이터보다 좀 기대치를 좀 미흡하게 반영을 시켰다면 이게
악재가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대치를 좀 충분히 충족시키거나 상회하는 결과로 좀 이어진다면 성과적인 측면에선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보다는 개별적인 기업들의 성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AI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AI가 도입됐을 때 제약주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임상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해당된 연구값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다시금 또 비교지표 값들 다양한 연구 개발을 좀 수행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스크리닝, 판독을 하고 그 이전 데이터보다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라는 수치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형화가 좀 돼 있죠. 이 부분을 AI를 좀 적용해서 빠르게 판독하고 빠르게 분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신약의 이 개발 타임라인은 조금 더 좀 빨라질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정확성도 중요한 포인트. 정확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오류값이 전혀 이제 없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더 많이 응용돼서 좀 적용을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일부는 좀 갖고 있지만 일단 뭐 AI를 좀 활용해서 신약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도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러스 아이 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좀 중점으로 좀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 향후의 어떤 임상 개발 성과들은 계속해서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아직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한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성과라든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는 수반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시도가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확장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AI가 오히려 임상 테이블이 뭐 많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크게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